오늘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막판까지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대치가 계속됐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건 중 4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대전 유성갑에서 3선에 성공한 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당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대전은 민주당이 전승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그러니까 21대 총선이죠. 21대 총선도 7석 전석을 저희 민주당이 2번 연달아서 승리를 했는데 7개를 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광역단체 중에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니 뭐 전국적으로 정권 심판론 바람이 있었지만 뭐 R&D 이런 것들도 대전이 뭐 그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나요? 특별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이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R&D 예산은 대전 지역 경제에 매우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R&D 예산은 비단 그 연구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일종의 생계와 관련된 민생의 문제로 받아들여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22대 국회 첫 일정으로 기재부 차관을 만나서 대전교도소 이전을 위한 예타 면제 논의하고 요청하겠다 했습니다. 아마 지역구에 있나 봐요, 이게. 예, 대전교도소가 이제 제 지역구 이제 진잠이라는 동네에 있는데요. 네네. 그 교도소가 과거에는 대전 시내 쪽에 있다가 이사 온 지 40년 가까이 되는데 도시가 이제 팽창하면서 그곳조차도 이제 또 도시의 중심이 돼 버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이전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공간이 좁아요. 네. 그래서 그 심지어는 정부를 상대로 해서 재소자들이 그 민사소송을 하고 소송 결과 정부가 지금 패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악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 속에서 대전교도소를 보다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인데 이제 정부가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그 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이제 위탁을 이제 LH에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교도소가 그 소위 비용 대비 편익 BC가 잘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타를 거치다 예.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예타를 면제하는 것을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만약에 예타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예타 면제를 좀 추진해야 되겠다. 이제 그것을 내일 이제 기재부와 상의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교도소 시설도 현대화하면서 지역 주민들 그 민원도 해결하는.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21대 국회 4년 내내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셨습니다. 전반기엔 여당 간사, 후반기엔 야당 간사. 아주 또 특이한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전반기와 후반기 간사 경험 어떻게 달랐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야가 다르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당 간사는 일종의 이제 수비수 역할을 네. 일종의 최종 수비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네. 야당 간사는 또 최종 공격수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디지털 전환이 매우 광범위하고 또 빠른 속도로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었네요. 과방위가. 그래서 그때는 주로 이제 디지털 전환 그리고 비대면 사회에 있어서의 이제 정보 소외 계층들을 없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당시 조건이 어땠냐면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던 그 시점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국가가 전략 기술을 어떻게 육성하고 보호해야 될 것이냐 그런 측면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입법하고 했다고 한다면 야당 간사가 돼서는 주로 이제 방송 이슈를 가지고 네. 여당과 또 첨예하게 맞붙어 있잖아요. 많이 논쟁을 했고요. 네. 뭐 급기야는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탄핵안까지 제출이 됐고 결과적으로 자진 사퇴하는 것까지 갔었죠. 네. 그래서 하반기 2년은 거의 뭐 과방위가 뭐 전쟁터였습니다. 전쟁터였군요. 과방위가 22대 국회에서는 또 전쟁터가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높다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아직 그 방송과 관련된 이슈가 뭐 여기 뭐 KBS 들었습니다만 MBC 같은 공영방송을 권력이 장악하지 않고 언론 구성원 스스로가
또 시민들이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짜주자라는 것이 오래된 수건 아닙니까? 아주 오래된 논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여야가 공격수와 수비수가 예. 바뀔 때마다 또 입장도 달라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슈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방송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또 편향성 시비가 또 있어요. 그리고 방통위와 방심위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합의제 행정기구 혹은 합의제 민간기구로서 말 그대로 서로 이제 수기를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 방통이나 방심위가 움직이다 보니까 갖고 있는 시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좀 바로 잡아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과방위가 22대 국회 전반기에 네. 가장 핫한 상임위가 될 겁니다. 자, 의원님 이제 3선 중진 반열에 오르셨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보통 이제 3선 의원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과방위원장 물망에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평하세요? 본인의 과방위원장. 예,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과방위가 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네. 크게 네 가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그러니까 R&D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그리고 정보통신, 그러니까 ICT입니다. IT, ICT. 네네. 그다음에 방송, 그리고 원자력 안전. 크게 이제 네 가지 분야를 다루고 있는 매우 중요하고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당 간사, 야당 간사 각각 2년을 해봤던 네. 경험으로 그 네 가지 분야를 다 꿰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좀 그런 정도의 자격은 갖추지 않았는가 이런 뭐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고요. 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그 2년 동안은 방송 이슈 때문에 다른 진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방송 이슈를 가지고 싸우더라도 과학기술, 원자력 안전, ICT 이 분야는 얼마나 계속 중요해요. 논의가 될 수 예, 있도록 예. 그렇게 그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떤 하나가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수습되는 경우라면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과방위원장 자리는 결국 원구성 협상 결과와도 이제 연계가 됩니다. 자, 이번엔 원구성 협상 전반이라 그럴까요? 그 좀 살펴보겠습니다. 22대 국회 임기 이제 내일 시작되는데 원구성 협상이 좀 진척됐다 이런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법사위원장이겠죠. 예, 뭐 지금 그렇게들 얘기가 되는데요. 5월 30일부로 내일입니다. 5월 30일부로 22대 국회가 임기가 시작이 되고 네네. 국회법에는 그로부터 일주일 되는 7일이 되는 날 의장 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로부터 3일 되는 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그러니까 열흘 안에는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법에 예.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각 정당이 의장단, 그러니까 의장 한 분과 부의장 2명. 부의장은 보통 민주당 소속 또 국민의힘 소속, 그러니까 1당과 2당이 서로 나눠서 네. 하니까요. 또 의장 후보는 민주당은 선출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의장단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임위 위원 배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상임위 숫자를 지금 현재 뭐 특별위원회까지 해서 18개가 있는데 18개 각기 정수가 있거든요. 네. 과방위는 뭐 22명이다 이렇게 정수가 있으면 그 정수대로 의석 비율이 있어요. 그 민주당이 13명, 뭐 국민의힘 그럼 7명, 뭐 무소속 2명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다 추천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는 이 원구성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늦추려고 하는 이유가 늦추면은 뭐가 좋나요? 국민의힘한테? 그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당장에 21대 국회 때 마무리가 되지 못했던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당장 어제 그 최상병 특검 문제도 폐기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특검 법안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신속하게 논의해 처리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개헌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방송 이슈로 따지고 보면 방송문화진흥회 임기가 8월 중순경이면 끝나게 됩니다. 네. 그 박문진 이사를 교체하게 되면 이사진 교체하고 아마 사장 해임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방통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견제를 하거나 감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늦추게 되면 방통위가 이제 그런 절차들을 막 진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저러한 것들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개원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고 물론 법사위 운영위를 누가 가져가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과 관련된 네. 이슈도 있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목적이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법사위의 경우에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차기 국회에서 그 기능이 위상, 기능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그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이제 상임위에서 법안 소위, 그다음에 상임위 전체 회의, 법사위, 그다음에 본회의 이런 순서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법사위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법사위가 고의적으로 만약에 그 법안 처리를 안 한다, 아니면 뭐 아무런 이유 없이 안 한다. 어쨌든 이유 없이, 어쨌든 60일 정도가 지나면 그거를 상임위로 가져와서 직회부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네네. 그리고 직회부가 됐을 때는 어떤 그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성립이 되면 상정이 됩니다. 네. 여야 합의가 있거나 아니면 의장이 요건이 갖춰진 것을 상정하거나. 예. 그러니까 의장이 그동안의 관례로는 예. 여야 합의가 돼야 안건을 상정하겠다라고 했던 태도에서 네. 국가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은 내가 합의 없이도 상정하겠다. 지금 저 국회의장 후보 분위기가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이런 지적을 또 뭐 제안이라 할까요?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그동안 쭉 정부 대통령의 뭐 행정권 남용, 독주, 일방통행의 비판을 쭉 해오셨고 반면에 또 여당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뭐 우려하거나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국회에선 어떻게 보면 지금 거대 야당이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데 국회란 이 바운더리 안에서 그러면 원구성 협상에서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본회의 직회부도 있고 패스트트랙도 있고 한데 법사위원장 이거는 지금 계속 평행선을 그릴 것 같은데 통 크게 양보하고 지나가는 것도 국민들한테 좀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뭐 그렇게 뭐 견해를 밝히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지난 그 21대 국회에서 그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맡으면서 보여줬던 행태들을 보면 상당히 큰 입법 지체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정부가 요청했던 그 민생 입법조차도 다른 법안들과 패키지로 묶이면서 입법이 네. 지연됐던 사례들도 있고요. 이번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21대 마무리하는 본회의를 어제 진행을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법사위를 열질 않았어요. 왜 열질 않았냐? 법사위를 통해서 법안이 처리가 되면 뭐 최상병 특검 뭐 제2의 국권이라든지 뭐 등등 기타 여러 가지 건들이 그 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들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네.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회의 명분을 줄이려고 법사위를 안 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중요한 법들이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법사위가 자기 역할을 하려면 입법권이 가장 중요한 국회의 권한이라고 친다면 네. 일당이 책임지고 그 입법권 행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그 청취자가 질문을 하나 하네요. 208 하나님. 과방위는 분리돼야 하지 않나요? 우주청도 따로 설치됐는데 과방위 업무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고요. 과거에 그래서 과학기술과 방송 쪽을 나눠서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조금 전 그 청취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주청이 또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주청까지 소관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일이 더 많아졌네요. 네네. 자, 또 다른 질문 드릴게요.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어제 있었습니다. 이 표결 결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결국에는 그 아직 그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어쨌든 뭐 결속력이 있는 것이다. 근데 그 결속력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봤을까? 과연 좋은 건가? 예, 저는 예. 그게 결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 무슨 뭐 그 일부 분들은
뭐 이탈자가 없는 것이 뭐 민주당이 뭐 좀 뭐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민주당의 실패, 국민의힘의 성공 이런 문제가 중요한 그 것이 차원이 아니고 아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예. 과연 그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고요. 그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이슈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그 22대 국회에 이번에 당선돼서 오시는 분들도 그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우리가 똘똘 뭉쳐서 대통령을 보호한다고 글쎄요 보호가 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재판 과정 속에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 대통령 당신 스스로 직접 통화를 했다라고 한다든지 그 주변 분들이 통화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재판 과정 속에서 계속 나오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이 3차례 통화했다. 그리고 뭐 주변 분들과의 통화 저 흔적도 남아 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스모킹 건이다.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여당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지금 좀 흘러나온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수사를 우선 지켜보자는 우리의 논리가 맞지 않느냐. 장동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과 전 국방장관이 3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건 신속히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있는 것 아니겠냐. 그러니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그다음에 특검 논의하자. 이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특검이라는 것은 그 실제로 공수처 같은 경우 인원이 워낙에 제한적인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한적인 인원이어서 신속하게 수사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문제예요? 평가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를 하려면 특검 같은 별도의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약간의 그 형식 논리상으로는 상당히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공수처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들로는 뭐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수처가 갖고 있는 한계로 더 이상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고 그래야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게도 뭐 이게 이 이슈가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네네. 제가 보기엔 빨리 정리하는 게 낫죠. 이제 여당 쪽에서는 뭐 독소 조항 얘기하면서 그 뭐 언론 공표라든지 아니면 그 뭐 특검 추천을 누가 하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내용을 보완하겠다. 어떤 부분이 보완되는 걸까요? 근데 만약에 그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사 내용을 공표한다든지 하는 것은 과거의 특검에서도 지난번 국정농단 특검도 그때 특검 박영수 특검인가요? 네. 이분들이 그 수사 브리핑도 계속 하고 했어요. 예. 사실은 뭐 그거는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들에 대해서도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럼 오히려 이제 수사를 보다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규모라든지 그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완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가 오늘 그 임시국 국무회의에서 4건 법안 4건에 대한 제2요건 행사 건의했고 한 5시 조금 못 돼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자, 그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은 이제 공포가 됐고요. 자, 이런 과정은 요번 뭐 또 다른 거부권 행사고 일부 한 법안은 공포고 이건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게 그 아무래도 이제 세월호 관련된 것은 그것까지 거부권 행사하기는 좀 부담스러우셨을 거라고 보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하신 건데 그는 뭐 그 형식은 뭐 여당이 건의하고 또 정부가 건의하는 형식이고 충분히 그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됐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국회가 그러면 소수파가 마냥 반대를 하면 그 어떤 법도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식물 국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결론도 내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당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확실하게 반대할 것들만 분명하게 반대를 하시고 반대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는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선거를 또 왜 하겠습니까? 다수결이 왜 필요하냐? 그렇습니다. 네. 그 대통령도 그러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지.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번에 총선을 치르면서 국민들은 뭐 민주당이 입법 독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니 그거보다는 지금 정권의 또 대통령의 또 지금 여당의 무능함, 독주 그게 문제라고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의 민의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 민의와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국정 운영 방법을 바꿔주셔야죠. 네. 그 연금 개혁 법안 이게 이제 합의가 불발됐고 이게 결국은 22대 국회로 넘어왔는데 여당 일각에서도 꽤 유력한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모수 개혁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또 윤희숙 의원이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가장 대표적인 경제통인데 그러니까 이제 윤상현 의원은 어쨌든 22대 국회 초기에 특위 빨리 구성하고 지금까지 한 내용을 최대한 빨리 받아 흡수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자.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늘 할 수 있는 일 왜 내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연금 개혁안 문제에 대해서 연금 개혁 이 특위를 만든 것 자체도 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뭐 3대 개혁인가 하면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을 언급을 하면서 네. 제 기억에 아마 국회 아마 오셔 시정연설할 때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회가 그걸 설치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많은 논의를 거쳤고 또 공론화 과정도 거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래서 더 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누가 더 내고 싶겠어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합의를 빨리 저는 결론을 짓는 게 맞다고 봐요. 새롭게 특위를 만들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원구성 협의도 잘 안 해주지 않습니까? 언제 구성을 할 거며 네. 구성을 하면 또 보통 또 업무 보고 받고 또 전문가 의견 청취하고 공청회 열고 그럼 또 몇 달 쭉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제 이번 개혁은 구조 개혁을 또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같이 해야 된다는 또 주장도 있기 때문에 또 섞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얘기가 또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올해 안에 되거나 이런 건 어렵다.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삼선 중진 의원으로서 22대 국회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내겠다. 어떤 거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우리 사회가 워낙에 지금 복잡한 사회고 여러 가지 큰 복합적인 전환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디지털 전환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국가가 정말로 합의가 가능한 네. 그런 정치를 정말로 만들고 싶고요. 그게 되어야만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비전도 제시할 수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개혁 과제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 정치 개혁의 핵심은 합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개혁 합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